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도 서울 양천구 탁구장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관악구 방문업체에서 시작된 감염도 강남 어학원으로 번지는 등 수도권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민 단체를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단체들은 대북전단을 계속 보내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오늘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열어 검찰과 삼성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 결정합니다. 60 민주항쟁 33주년인 어제 서울 남영동 옛 대공분실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한열 열사의 모친 등 12명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습니다.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가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두고 비판을 받자 한국과 같은 취급을 하지 말라며 발끈했습니다. 막말 제조기란 말을 듣는 아소 부총리는 일본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적은 건 국민 수준이 높기 때문이란 황당한 말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50명대로 늘어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양천구 탁구장발 감염은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까지 번졌고 관악구 방문 판매 업체에서 시작된 감염은 강남 어학원 등으로 퍼졌습니다. 보도에 박효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인 50대 여성입니다. 앞서 확진됐던 서울 송파구 입시학원 구내식당 조리사의 어머니인데 아들이 양천구 탁구장을 방문해 확진 판정 받았다가 수원 시내버스 기사인 아버지까지 일가족 3명이 차례로 집단 감염이 된 겁니다. 관악구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발 전파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 어학원 2곳에서 확진자 2명이 나왔는데 둘 중 1명은 리치웨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집단 감염이 연쇄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면 대규모 유행 가능성도. 지난 7일 57명을 기록한 이후 30명대로 떨어졌던 1일 신규 확진자는 사흘 만에 다시 50명대로 늘었습니다. 한 주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지역 감염자 수는 130명대로 119명이었던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때보다 많아졌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고령층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가 느는 부분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영희입니다. 대남 비난 수위를 끌어올리는 북한의 최근 강경 행보에 대해 미국이 어제 실망했다는 국무부 논평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북한이 종교 활동을 탄압했다는 보고서를 내놓으며 정상 국가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북한 주민들이 주먹을 휘두르며 행진합니다. 남측을 겨냥한 원색적인 비난이 적힌 현수막과 팻말들도 눈에 띕니다.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뒤 북한 매체는 연일 대남 규탄 시위가 열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당국과 탈북자들의 반공화국 족대 행위를 규탄하는 요맹 일꾼들과 요맹원들의 항의 군중 집회가 진행된 소식과 북한이 대남 비방에 열을 올리는 사이 미국은 대북 압박의 고삐를 다시 틀어쥐었습니다. 이번엔 종교의 자유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각 10일 발표된 2019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이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처형하거나 고문, 구타를 통해 가혹하게 다뤄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종교 자유를 비롯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샘 브라운 미 국무부 종교자유 대사는 북한은 갈 길이 멀었다며 정상 국가처럼 행동하길 요청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는 이례적인 국무부 논평을 남긴 데 이어 정상 국가처럼 행동하라며 직격탄을 날린 미국. 북한의 대남 강경 행보에 미국도 연일 불편한 기색을 표출하면서 남북미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북한 외무성이 미국을 향해 제 집안 정돈부터 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남북 관계에 참견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국장은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남 관계는 우리 민족 내부 문제로 그 누구도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할 권리가 없다며 코앞에 이른 미국 대통령 선거를 무난히 치르는 데도 유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평화의 우리집 손모 소장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손 소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해당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세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6일 평화의 우리집 손모 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경찰은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손 소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경찰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를 검찰이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마친 뒤 분석하고 있던 도중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해당 휴대전화를 어제 오전에 가져간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휴대전화 기계 자체를 가져갔다며 포렌식한 자료가 남아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손 소장을 직접 조사하거나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일각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 적극 대응해왔습니다. 한편 손 소장의 발인식에 이어 어제 열린 수요 집회에선 추모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이 가능했고 발인식에 참석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요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수요 집회 옆에선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렸지만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오늘은 검찰과 삼성의 2라운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 가기 위한 첫 관문인 부의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검찰과 삼성 측이 시민 15명을 설득하기 위한 총력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일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검찰이 아닌 외부에서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1차 관문은 오늘 열리는 부의심의위원회입니다. 부의심의위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소속 시민위원 150명 중 무작위로 선출된 1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과반이 찬성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들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라 검찰은 의견서 30쪽을, 삼성은 심의위를 요청한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팀장, 삼성물산이 각각 30쪽씩 총 90쪽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기록이 20만 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양측은 내용은 압축화돼 일반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의견서에서 검찰은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다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결정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삼성은 당사자가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심의조차 회피한다면 도대체 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냐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고 일반 시민들로 위원회가 구성돼 결과를 예측하긴 쉽지 않지만 검찰 안팎에선 수사심의위가 개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MB 뉴스 송기준입니다. 망언을 워낙 많이 해 망언 제조기란 별명에 붙은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가 또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일본은 국민 수준이 높아서 코로나19 사망률이 낮다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이번에는 한국과 같은 취급을 하지 말라는 황당한 말도 했습니다. 국민 수준은 높다는데 부총리 수준은 왜 저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지난주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가 일본의 코로나19 사망률이 낮다며 자화자찬을 꺼내놓습니다. なんかお前らだけ薬持ってんのかってよく電話かかってきた時よく言われたもんでしたけれども、おたくとはうちの国とは国民の民度のレベルが違うんだっていつも言ってやるとみんな絶句して黙るんですけれども。 민도, 즉 국민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일본의 코로나19 방역이 성과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근거로 제시했던 수치가 틀렸고
설사 일본이 서구보다는 사망률이 낮더라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東アジアの中では、中国、韓国、台湾と比較すると日本が一番悪いわけです。この安倍・麻生理論からしますと、日本の民度、東アジアで最悪ということになってしまいますが、そういう認識なんでしょうかね。 아소 부총리는 집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일본 문화가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이 됐다는 취지라면서 뜬금없이 한국과는 비교하지 말라고 덧붙입니다. 強制力がありませんからね、うちの方は。強制力になってやってんだから、韓国と一緒にせんでくださいよ。違反でしたらって言ったらすぐいくらって話になってますんで。 일본은 코로나19 검사를 적게 하고 있어 확진자도 적게 나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아베 내각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호주에 대해 무역 제재를 비롯한 전방위적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홍콩 사태와 관련해 일본이 성명 발표를 주도하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선 어떤 나라도 중국 내정을 간섭할 수 없다고 발끈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호주가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조사를 주도적으로 요구하면서 중국의 보복 조치는 본격화됐습니다. 호주산 식료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인종차별의 위험성을 이유로 호주 여행과 유학 자제까지 권고한 겁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보고서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이 연구소는 중국이 정보 수집을 통해 해외 중국인 지역사회와 외국인 지식인층의 영향력을 행사해 자국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你提到的这个澳大利亚战略政策研究所的这个报告的依据机构长期接受来自美国政府和军火商的经费支持，热衷于炮制和炒作各种反华议题，意识形态非常的浓厚。 일본과의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G7의 홍콩 상황 관련 성명 발표를 일본이 주도하고 싶다고 밝히자 중국이 반발한 겁니다. 国家安全的法律制度和执行机制做出决定，完全属于中国内政，任何外国无权干涉。 또 중국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홍콩 보안법 지지를 표명한 HSBC 은행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우스운 일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경남 창녕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죠. 의붓 아버지와 친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한 9살 초등학생이 평소 집안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부모의 체벌을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민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초등학생 A양이 잠옷바람으로 경남 창녕의 한 도로를 뛰어가다가 시민에게 발견됐습니다. 당시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경찰이 A양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쇠사슬과 플라스틱 막대기 등 학대 도구로 의심되는 물품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실제 A양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조사에서 평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쇠사슬을 목에 채웠고 집안일을 할 때만 풀어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몽둥이 같은 것으로 맞았고 욕실에서 물에 머리를 잠기게 해 숨을 못 쉬게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찰은 A양의 의붓 아버지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친어머니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자녀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법에는 친권자의 징계권, 즉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훈육을 넘어 일명 사랑의 매라 불리는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징계권이 사라지는 건 1960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인데 법무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속히 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부산지검의 부장검사가 8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검사는 술에 취해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술이 문제였을까요? 이상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앞에 있는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이 남성은 앞선 여성의 어깨를 잡았고 놀라 달아나는 여성을 700m가량 뒤따라갔습니다. 겁에 질린 여성이 주변 패스트푸드점으로 피하자 따라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부산지검에서 근무 중이던 49살의 부장검사로 당시 현행범으로 붙잡혔고 어젯밤 부산 진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검사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도 나흘간 정상 출근했고 CCTV가 공개된 후에야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점입니다. 또 2개월 직무정지 처분에 밤늦은 시간에 조사를 진행하는 등 봐주기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의 여성단체가 처분이 약하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후 자기 식구인 부장검사를 원칙대로 처벌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여성에 대한 무차별적 폭행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범행 동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이 남성보다 약자라는 잘못된 성차별적 인식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노태현 기자입니다. 서울역 폭행 사건의 피의자 이모 씨는 특별한 동기나 계획 없이 30대 여성의 안면을 가격했습니다. 왜 폭행하셨어요? 혹시 계획하고 가신 건가요? 지난달 대낮에 서울의 한 횡단보도에서 벌어진 20대 여성 폭행 사건도 일면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우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옆에 있던 아이에게 20대 남성이 돈 이야기를 하자 아이가 걱정돼 말을 걸었을 뿐인데 곧바로 날아온 건 주먹이었습니다. 여성을 향한 이런 범죄들의 동기를 보면 욱해서 말을 걸어서 욕을 해서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자라는 피의자들의 잘못된 인식이 범죄로 이어졌다고 분석합니다. 의도적으로 피해야 하는 것은 여성의 처신 문제로 여긴다던가 신고 단계까지도 가지 못하게 무력한 존재로 보는 관점이 여성을 향한 묻지마 폭행을 근절하려면 어떤 폭력도 반드시 처벌된다는 확실한 인식을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길 가던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을 저희 MB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죠. 성범죄 재범을 막으려고 전자발찌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재범률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이 부족한 게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경찰관이 직접 관리하는 방법도 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도망치다 시민들에게 붙잡힙니다. 다른 남성은 집에 있던 모녀를 성폭행하려다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성범죄자가 저지른 범행입니다. 전자발찌 부착자의 성범죄 재범률은 2016년 2%였는데 2018년에는 약 2.5%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2008년 전자감독제도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시민으로서 많이 불안한 건 사실이고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좀 더 강력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전자발찌를 차면 중앙관제센터가 24시간 감시하고 각 지역의 보호관찰관이 착용자와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제도 시행 이후 전자발찌 착용자는 20배 이상 늘어난 3천여 명이나 되지만 보호관찰관은 겨우 5배 늘어난 237명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보호관찰관 수를 당장 늘리기 어려운 만큼 경찰관이 직접 관리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라는 지적입니다. 경찰과 보호관찰 담당자들 사이의 평소에 서로 정보 교류를 하고 업무 협조를 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재범을 막겠다고 도입한 전자발찌제도. 오히려 늘어난 재범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급한 제도 정비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해수욕장의 입장객 수를 계산할 때는 한 평당 사람 수를 눈으로 직접 세고 여기에 공식 면적을 곱해서 대략적으로 산출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이제 이 기구를 이용하면 보다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무언가 바다를 가득 메운 채 헤엄치고 있는데요. 호주 북동 해안의 산호초 위에서 무리지어 쉬고 있는 바다거북이 떼입니다. 그 수가 자그마치 6만 4천 마리에 달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다 샜느냐고요? 바로 드론 덕분입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드론을 활용해 가장 정확한 개체 수를 파악하는 방법을 고안했다고 하는데요. 이 방법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의 수를 모니터링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네요. 흔히 패션쇼 하면 모델들이 뜨거운 조명 아래 쭉 뻗은 런웨이를 걸어오는 광경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파트 복도나 구석진 공간마저 런웨이로 만들어버리는 이분들의 멋진 모습 한번 감상해 보시죠. 코로나19로 패션 업계가 침체기에 빠진 요즘 20여 명의 필리핀 디자이너가 힘을 합쳐 만든 8분 길이의 패션쇼 영상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디자이너들은 의상 계약이 파기되거나 환불 요청을 받는 등 코로나19로 최악의 시기를 겪어야 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지키며 기획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패션 산업이 되살아나길 기대하고 있다네요.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비틀스의 리드 보컬이었던 존 레논. 마지막이 될 줄 몰랐던 그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경매에 나옵니다. 존 레논이 사망한 1980년 12월 8일 한 청년이 그가 살던 맨해튼의 아파트 앞에서 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날 존 레논은 총에 피격되고 말았는데요. 그의 생전 마지막 모습을 간직한 그 사진이 한 온라인 경매에 나옵니다. 앞서 그의 머리카락이 4,300만 원, 직접 쓴 글과 그림은 30억 원에 낙찰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번 사진은 얼마에 거래될지 궁금해지네요. 비구름은 대부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아침 9시까지만 영남 지역에서 5mm 안팎이 더 오겠습니다. 하늘은 점차 맑아질 텐데요. 단 오후부터 밤 사이 남부 내륙에서는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약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불볕더위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경북 내륙에서는 폭염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대구의 낮 기온 31도, 서울 32도, 강릉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날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한 비구름대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영남 지역에서만 약하게 비가 오고 있고요. 영서와 충청, 호남에서는 빗방울 정도만 스치고 있습니다. 비는 아침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단 남부 내륙에서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요.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출근길, 짙은 안개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은 22.4도, 안동은 20.2도입니다. 한낮에는 서울 32도, 춘천 33도, 안동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밤 호남과 경남, 제주를 시작으로 일요일까지 전국에서 비가 또 내립니다. 더위는 주춤하겠지만 주말에 충청과 남부, 제주를 중심으로 강하고 세찬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